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비주류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네 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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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몽패달 필요 뭐 있어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타 보고요. 1996년입니다. 그때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파장이 조금씩 일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타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적어도 도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예.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영남 도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사실 시대착오적이도 영남신당은. 본인은 대구에 출마합니까? 만약에 가장 어려운 게 그 과제라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고 이 실제 신당을 만든다면, 꾸린다면은 여기에 동참할 의원들이 있을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 사실 이 전 대표가 명확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언급은 일단 바램과 현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어떤 당위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것과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신당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의원이 있을까라는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바램을 이야기한 거죠. 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허은하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입니다. 천하용인에서 이제 한몫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허은하 의원은 제명을 당하지 않은 이상은 국민의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은하 의원이 현역으로서 이준석 신당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한 이제 김웅 의원이 있죠. 예. 근데 김웅 의원도 지금 송파가 지역구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만약에 재선의 꿈이 있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송파에서 재선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에 혹여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의원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인데, 예.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럼 신당의 그럼 어떤 목적과 명분이 뭔가? 그러면 낙오자들, 예를 들어 탈락자들,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정당인가? 예. 그런 정당이 성공한 자리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청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예. 처음에 조금 삐끗한 것이 문제는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이 영남 중심, 대구 중심의 신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제 이제 그건 뭐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왜냐 지금 자신이 설정한 현실적 방향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TK 신당? 그러면 아니 그 청년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지역 정당으로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천 떨어진 사람을 지금은요 일단 그 선거법 자체가 예. 공천 경쟁에 참가하면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제 방지법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공천에 탈락할 줄 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지금 현재로 국민의힘에 있는 그 뭐 110석 되는 의석 의원들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한다? 뭔가 옛날에 DJ나 YS처럼 자신을 확실하게 당선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예. 네네. 저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네, 일단 분석인데. 허은하 의원은 현실적으로 좀 올리기 어려울 거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천하용인 여기서 나머지죠 천하람, 김용태, 이기인 이 네 사람은 또 회동을 했거든요. 그 여기서 또 세불리기가 가능할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례 신당을 만들겠냐 아니면 TK 중심의 신당을 만들겠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예. 때
네. 본인은 이제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뭐 스펙트럼도 좀 넓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천하용인의 면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TK를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고 있고 그렇죠. 천하람 호남이죠. 그리고 이제 허은하 같은 경우는 서울, 또 예. 김용태 경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권역별로 한 명씩 좀 의미 있는 사람들을 둬서 예. 조금 이제 굳이 세 불리기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 좀 의미 있는 사람들을 권역별로 두면서 여기서 좀 새 확장을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TK에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을 TK에서 내지 못하면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을 TK에서 먼저 내고 이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는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TK에서 힘을 모아서 전국으로 확장성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뉴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이 내용 이어갑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건 별도 없는 놈이 되지.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참 그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홍 시장은 이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대구에서 이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 전 대표가 대구에 연고가 없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거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은 철저하게 정말 그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며칠 전만 해도 이뉴한 혁신위원장 왔을 때는 그 앞에서 이준석을 그렇게 띄워주든지 이제는 본인이 대구에 저거는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편으로는 보면 그만큼 그 현실에 기반한 저 신당의 성공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본인도 그 뭐 이렇게 과거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출마한 그런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서울에서 저기 출마했을 때도 힘들게 당선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고 좀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신당의 성공 여부는 예.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당이 사실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인물과 세력과 지역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2016년도에 이제 국민의당이 한번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38석을 얻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도 있었고 또 김한길 전 의원이 공동 대표로서 같이 참여했었잖아요. 그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 호남에 기반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비례 의석도 10석 이상 얻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아마도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신당에 대한 명분들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예.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라든지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세 가지의 요건들이 하나씩 채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천하용인 잠깐 얘기했지만 예. 그것으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영남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출마를 종용한다든지 이런 게 가시화된다고 하면 예. 신당 쪽에 붙어서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들은 앞으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저는 예. 보고 만약에 이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창당 후에도 저는 총선 전까지는 만약에 그 국정 지지도라든지 그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추락한다라고 하면 총선 전에도 그 지난번에 바른미래당과 합당했었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런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관적 전망을 좀 보이니까요. 이 전 대표는 홍 시장 말이 맞다면서 어려운 도전이라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작한다?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동안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에도 좀 흐름이 확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절대 이준석 전 대표는 될 수가 없다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좀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 여론이 좀 몰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봤던 게
게 결국 대구에서의 연설이었고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정면 돌파식의 발언이었거든요. 예. 전 이번에도 비슷한 전공법을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본인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더 큰 꿈을 꾼다면 결국 대구를 피하고는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로 저는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예. 있고 윤핵관, 이른바 이제 친윤 주류 세력과의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결국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큰 정체성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하는 쓴소리하는 바른자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발언들 어렵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12월 27일이 결단의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음 달 27일인데 왜 이 날짜를 또 콕 집은 거예요?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12월 27일 날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아하. 그 날짜를 이제 예. 12월 27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 또 그렇습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은 넘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에 입문했을 때의 어떤 날짜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선택하는 날짜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소위 이야기하는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거? 이게 외교적으로 보면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외교적으로 보면 예. 나 핵무기 있을 거야, 너 오면.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도 있어. 예.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광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네, 외교적으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실제 광인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 12월 27일 그동안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당 만들기 어려울 걸, 예. 하기 힘들 걸, 뭐 저 대선 주자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들 걸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날짜를 딱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그러면 진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산이 이제 복잡하겠죠. 예. 만약에 만들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얼마 될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안 만들게 될 경우 어떻게 그러면 포용할 것인지. 예. 그것에 대한 카드들을 그래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전략을 쓰는 거는 결국은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 있으면서 예. 나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저는 투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12월 27일로 못 박아 놓은 것은 당 내에서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글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의 전략 자체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다. 그렇죠.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러면 이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저쪽에서도 핵 억지력이 있으면 그렇죠. 이게 사실 효과가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저쪽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상대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예. 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혐오스러 하는 윤핵관들이 다 이선 후퇴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타깃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저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저 아까도 우리 저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내면 예. 사실상 그런 전략은 의미가 없는 걸로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그런데 있겠네요. 이 국민의힘 사선 이 윤상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과 중도 일정 부분을 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분열은 필패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좀 여러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인효한 위원장의 끌어안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면 예. 당연하고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당연한 보입니다. 이야기다. 근데 물론 이준석 대표가 예. 그동안 2030 그 청년층에 대해서 일정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대변을 한 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역대 총선을 반출해 보면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통합을 이뤄내고 혁신을 해내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이 사람이 꼭 이준석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당에서 포용할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배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배척은 그동안 누가 해왔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한번 만나겠다 했는데 문전 막대를 하고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만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는 손을 내미는데 한쪽에서는 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주류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느냐 여부가 실제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지와도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뉴안 혁신위의 이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이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런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자, 지도부, 중진이 친윤계를 향해서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게 지난 3일인데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 대표는 급히 밥을 먹으면 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 맞아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뉴안 혁신위가 네. 지금 하는 역할이 혁신안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용산의 의증을 받들어서 그 앞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당 창당의 명분을 좀 없애고 영남과 친윤 그리고 지도부의 그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언급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그 또 다른 친윤 인사들의 공천에 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히려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전 김기현 대표도 교감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불출마라든지 또는 다른 험지에 대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그것이 물꼬가 돼서 다른 이제 중진 의원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호영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세게 나오고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뭐 권성동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들의 최근의 행보들도 그 반대적인 행보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비틀어진 것 같다는 차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또 이준석 신당을 만드는 그 명분과도 그리고 신당의 성공 여부와도 그 불출마라든지 그런 걸 조물받는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조차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그런 그 고민들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글쎄 뭐 윤 대통령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한 바 없고 그렇죠. 당이 뭔가 좀 변신해야 된다라는 데는 아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김기현 대표가 분명히 이뉴안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했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우리가 녹취를 들은 걸 보면 언론 이야기하지만 그 언론 내용은 이뉴안 위원장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뉴안 위원장이 속도 조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권을 준 거하고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니 주호영 의원이나 지금 윤핵관들 보면 아니 당신 대표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먼저 나가?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 남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럼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겠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 나가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뉴안 혁신위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저는 김기현 대표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걸 결단하지 않으면 이뉴안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저렇게 정권을 줬고 그 이야기 왜 했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요거 빼고 정권 주라 그러면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정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뉴안 혁신위가 그런 요구를 할 때는 본인도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내려놨는데 당신도 내려놔라.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 계속 결단하라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거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김기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지금 할 때가 왔다. 그렇다면 이 결단을 못 내리면 이뉴안 혁신위원회는 결국 성과 없이 끝난다. 그거는 저는 명백한 그 책임은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안도 짚어보면요.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을 우대하는 3호 혁신안이죠. 이 45세 미만 청년을 비례대표의 50%에 할당하고 우세 지역구의 청년을 배정하는 게 쟁점입니다. 이걸 두고 지금 당내 반응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의 혁신에 대한 부분,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지금 당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좀 당에 데려오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에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청년등 관련 무슨 아무 얘기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제가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한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비례
비례대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그 부분이 부분은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반대입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청년만을 뭐 당선권 안에 10명 이게 지금 보면 예. 당선권 안에 50%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번 안이 당선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10명 정도는 청년을 넣겠다는 건데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불공정 시비에 좀 휘말릴 수가 오히려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 과거에 2012년도에 예. 민주당에서도 청년 비례를 하면서 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광진 의원 등 김광진이랑 들어왔었죠. 예. 장하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2016년도에서는 이게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면서 결국 청년 비례 공천 제도 자체가 폐지하게끔 됐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당에서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구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조금 더 가산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좀 어려운 험지에다가 예. 청년들을 공천을 해서 너가 알아서 나가서 좀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배치를 하는 부분이든 네. 지역구에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거든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뭐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비명계 의원들인 이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 모임을 출범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 모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예. 대결은 이제 공천을 놓고서 일단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함께 대응하는 게 훨씬 예.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개딸에서 지명됐던 어떤 뭐 수박이나 지명됐던 분들이 어떤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집단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 저는 또 하나 이분들도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극단적인 이제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자 하면 우리도 나간다. 나간다는 것들을 예. 이제 당내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분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 예.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 뭐 워낙 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총선 전략위원이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비명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고 예. 문제는 경선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돌아설 수 없는 떨어져도 사실은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정말 도저히 이 구조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예. 저는 아마 이분들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뭐 앞선 그렇다면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렇다면 이제 뭐 제3신당을 만들든지 예. 아니면 뭐 국민의힘과 함께 하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선택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에서는 연말에 탈당하겠다, 12월까지 두고 보겠다는 목소리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뭐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그냥 각계각진해서 그냥 공천 앞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그 다 열려 있는 거죠. 예. 우리 당은 거의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12월까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 소금물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뭐 실제 뭐 비명계 이른바 공천 학살 가능성 그리고 다른 당으로 갈 가능성 등 어떻게 보세요? 전 둘 다 없어요. 없다.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없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공천 학사는 저희는 시스템 공천이 이제 확립돼 있기 때문에 예. 그 현역 의원들 같은 경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그동안에 자기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경선을 통해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 학사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예. 탈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분들이 좀 지역구 의원들이신데 탈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지역구에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재명 그 지도부에 대한 그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예. 좀 더 그전보다는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약간은 이제 세력화해가지고 그런 비판들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들이 당에 이제 그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전에 영장 기각되고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당의 통합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은 단발성으로 한 분 한 분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래도 5분이지만 그거를 좀 또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뭐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예. 목소리에 대해서 당에서도 무시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은 있을지언정 뭐 공천학살이나 탈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공천 여부에 따라 그럼 비명계 탈당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저 역시 또 탈당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결국에 이제 일종의 세력화를 하는 것은 네. 이제 본인들이 소위 말해 각계 전투를 하다가 예. 이제 공동 연합군을 한번 형성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실 친명계가 좀 당 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네네. 좀 일종의 소수 의견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될 뿐 당내에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의원총회에서 들어갔던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각자가 뭔가 강하게 비판을 하거나 이야기를 예.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도 결국에 당내 레드팀으로서 네. 각계 전투를 하기보다 한번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해가보자. 그래서 결국에 당에서도 세력화가 되고 예. 세력화가 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결국 당에서도 이분들을 사적인 감정으로 뭐 봉천에서 배제한다거나 예. 컷오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좀 계산들을 하시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는 탈당보다는 당내에서 일종의 소수 의견을 계속해서 예. 가져감으로써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 포석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위원님.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예. 너무 쉽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 사실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 이전의 민주당은 저는 굉장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 민주당의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을 복원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충분히 예.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요 사람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패했죠. 예. 뭐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정치 예비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들이 어떤 될 경우에 이미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친명계들이 뭐 소위 이제 수박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딸의 지지를 받지 않는 후보들 이 상당히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도 저는 이거에 지금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좀 더 세력을 더 넓혀낸다라고 그러면 즉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복원 가치를 내걸고 예. 그 세력들을 규합해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 자체도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본리를 흔들 수 있는 파워가 되지 않을까. 그건 물론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제 다 본인들의 어떤 모임으로만 국한될 때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네. 정말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복원이라는 것들을 내걸고 저는 좀 더 인력들을 많이 한다 예. 그러면 예전에 국민의당이나 이런 걸 성공했던 전례에 비춰봐서 꼬마 민주당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확장성을 갖게 된다면 더 큰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이 험지 출마론의 불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험지에 출마란 목소리 이어지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을 해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네.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곳 사람.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이 김두관 의원은 사실 비명계가 아니죠. 이 장수가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희생을 해라, 헌신을 해라 이런 취지일 텐데 그렇죠. 요새 정치권에서 뭐 몇 석을 얻을 것이냐, 몇 프로냐 이렇게 예측해보는 걸 좋아하니까 예. 저도 예측을 해보면 네네. 뭐 0%라고 봅니다. 0%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도 본인이 성남시장을 했었던 분당이 있는데 예. 그곳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는 양지일 수 있는 개항을 찾아갔거든요. 예. 네. 전직 대표까지 내쫓으면서요. 근데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네. 이 방탄 뭐 모든 게 지금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방탄 조끼를 조금이라도 벗을 가능성이 있는 저는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검토된 바가 없다 선을 그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보통 그런 결단들은 2, 3월 정도 가서 총선 예. 앞두고 이렇게 보통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총선의 구도는 한두 달 전에 잡힌다고 그렇죠. 하는데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가 절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꿈은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본인이 누구보다 많이 할 것이고 그 최적의 방법 중에 김두관 의원이 이제 얘기한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저는 예.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뭐 가령 뭐 예. 비례대표 후순위든지 네. 다른 험지든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가능성이 해야 될까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있습니까? 다만 예.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발표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정치는 그 시시각각 그 구도가 바뀌잖아요. 예. 그 바뀐 구도에 따라서 그 이제 유연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 책방을 찾아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SNS에 나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라는 입장을 올렸는데 이거 좀 거세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정치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겠다. 예. 충분히 그런 해석이 붙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뭔가 당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여 보겠다라는 뭐 측근의 인터뷰도 있었다라고는 하던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등판하는 순간 민주당과 뭐 문재인 정부 이런 것들은 다 동시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되고 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선을 긋고 가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정치를 희망하고 있는 출마 준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일부의 세력이 그쪽으로 또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에 당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종의 세력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위험 요소로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당에서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의 수위가 강해지고 결국에 어느 날 출마 선언을 하거나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희는 분명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 그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다소 엇갈리는 의견도 나왔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출마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한다라는 부분과 지금의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네. 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인을 다 불사르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아는 조국 장관님이시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외연을 조금은 확장할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리는 이미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 전 또 목소리는 외연 확장에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으로 확장될 외연이 있습니까? 외연이 없다. 이미 다 있는데 예. 뭘 더 확장한다는 거죠? 정말 참 분석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예. 더군다나 이 출마 이야기하기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법률적인 문제에서 뭐 명예회복을 못한다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으면 반성과 사과하는 그 이외에 도대체 비법률적으로 어떻게 명예를 회복한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본인은 지금 법률가지 않습니까? 아니 형법 교수했던 분이 어떻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의 법정 운운했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역사의 법정이 따로 있고 양심의 법정이 따로인지 모르겠지만 죄는 죄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를 비법률적으로 결국 국민들 앞에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론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심판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국민들 하여금 저 죄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세요라는 거 그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할 일입니까? 예. 저는 그 자체부터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 보는 것이고 예.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이재명 대표를 보잖아요. 야, 방탄조끼가 있으니까 저렇게 좋구나. 방탄조끼가 있으니까 저렇게 대표도 하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있구나. 예. 나도 저거 있어야 되겠다. 그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건 들어가면 뭔가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쟁점이 되고 막아주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 범죄자들에게 단순히 방탄조끼만 주고 있는 그런 국회가 된 것인지 예. 더 이상 정치를 너무 희화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시점에서 범죄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방탄 조끼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위원장님,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 또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건 없죠.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원도 아니시고요. 예.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은 없고 본인도 그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가능성은 하게 된다면 비례 정당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열린민주당이 사실 조국 신당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5%, 5점 몇 프로 얻어갖고 3석 얻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정당인 거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저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본인이 출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이 조국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전에 열린민주당도 민주당에 다시 흡수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외연 확장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조국 전 장관의 상징성이 뭐냐면 검찰개혁 강하게 추동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세게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온 집안이 막 수사 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치러야지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인데 과거에 이제 다시 그 조국 신당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이 마침 이제 공정과 상식 그와 관련된 그런 조국 신당 대 뭐 이제 윤석열 현 정권 이런 예. 구도로 잡힌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저 유리할 건 없다라고 그렇겠네요. 보는 것이죠. 그런 거는 저희가 민주당에서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알겠습니다. 다른 쟁점도 짚어보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운동권 이력으로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는데 먼저 송영길 전 대표의 한 장관을 향한 막말성 비난부터 들어보시죠.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보신 것처럼 음성 변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송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막말성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선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또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맞선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방금 저도 이 화면을 보면서 예. 약간 그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원색적인 단어들을 좀 다소 쓰셔서 지금 과한 네. 표현입니다. 정정하라고 좀 넘어갈게요. 예, 말씀 그 주세요. 북한 같은 경우도 예. 사실 그런데 이렇게 뭐 서울 불바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 예,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좀 대남 메시지나 대외 메시지를 세게 가져가면서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고 좀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국내 정치용이다? 뭐 그렇죠. 그런 개인적 의견이신데. 근데 이제 그 여기가 뭐 북한도 아니고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돈봉투 의혹의 어쨌든 최정점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주위에 있는 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원색적인 뭐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저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하셔야 될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좀 사과를 하고 수사와 재판에 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에 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본인 이제 강성 지지층에게 예. 약간 호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 대표의 그 전 대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신의 지지층만을 고려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사실 뭐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네, 예.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이제 이미 당 밖의 인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뭐 이분의 사사건건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평가할 가치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을 나갔고요. 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돈봉투 의혹이라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시려거든 사실 저는 법적인 쟁점이 다 해소된 뒤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 본인의 행동이 너무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최근에는 이제 감정 섞인 언사까지 나오게 되면서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별로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소음에 가까운 행위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억울하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시려거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하신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한 장관 말도 좀 다시 살펴보면요. 이 송 전 대표가 운동권이었던 걸 앞세워서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운동권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586 용태론 같은 목소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86 세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경제라든지 직장생활 등을 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정치를 많이 이제 한다래서 그런 거에는 비판의 지점들이 있는 것, 그런 부정적인 그 부분을 딱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 짚어볼 텐데 일단 민주당은 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는 위장 전입, 이 코로나로 집합 금지된 시설 이용 등인데 이 탄핵이 필요한 상황을 두고 맞부딪히는데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탄핵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마 속아 웃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뭐 정말 민주당의 힘자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탄핵을 많이 해왔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이상민 장관은 9대0으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딴 걸 떠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의 팀장입니다. 자기 수사팀장을 저렇게 국회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탄핵한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탄핵하는 거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요. 뭐 더군다나 그 혐의도 그렇습니다. 위장전입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그럼 위장전입하면 다 탄핵돼야 됩니까? 저는요, 정말 이 검사와 판사, 특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직책에 있어서 그 정치권이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이렇게 한다? 이거야말로 대놓고 이제 방탄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지금 체포동의하는 걸로 방탄해야 되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사검사를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수사를 못하게끔. 왜냐? 이게 지금 탄핵안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나 탄핵 소추되는 기간 동안 수사를 못하거든요. 그거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3개월밖에 안 된 지금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내놓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불출마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어떤 특정 정당을 과반해서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렇게 180석 의석 줬는데 시종일관 힘자랑만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생되는 법안들 지금 역대 국회 제가 다 보니까요. 가장 그 의안 통과율이 낮은 게 21대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요. 이런 중요한 법안 가지고 싸우더라도 민생 관련 법안들은 다 통과시키고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거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민들 심판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 명분 없는 탄핵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검사의 혐의가 또 명확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이 검사에 대해서도 사실 비위 의혹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정섭
이준섭 차장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비위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따져 물을 책임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봤을 때예요. 예. 검찰 내부에서 과연 자정작용이 제대로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탄핵을 발의하게 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죠. 총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총선 때 이른바 이제 여권에 좀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고발장을 줬다라는 게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고 그때 그 고발장을 넘겨준 인사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을 하고 있는 김웅 의원 당시 후보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또는 이분을 징계하거나 뭔가 직무에서 배제했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했느냐. 사안이 굉장히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사장 자리에 갔어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다면 예. 그럼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하거나 하다못해 진상조사를 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밝히거나 이런 적극적 조치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검사의 권력을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 공수처를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반대하는데 검사들 견제한다고 판사들 견제한다고 공수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고발을 했죠, 공수처에다가. 그러니까 둘 다 수사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어요? 탄핵이라는 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거는요, 탄핵이라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예. 너무 흔하게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게 될 경우 역대 예. 탄핵 남발했던 거 이 민주당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기구 버젓이 놔두고 왜 탄핵이라는 걸 함부로 쓰냐고요. 나중에 그러면 탄핵이 9대0으로 나오면 그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 했는데 하나도 책임 안 졌잖아요. 그냥 날리면 답니까? 지금 예정대로 어쨌든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는 계획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11월 30일 날하고 12월 1일 날 이틀에 본회의가 걸쳐서? 여야 합의로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때 이제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예, 예.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그 탄핵안 발의한 거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예. 많이 하시던데 네. 사실은 탄핵에 대한 원조는 국민의힘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 총선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에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분, 윤핵관 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예. 유승민 전 의원 등 다 탄핵에다 찬성했던 분들도 계시는 거 사실 아니에요? 뭐 직접 비교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탄핵이라는 것이 예. 헌법에 주어진 입법권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여부는 헌재에서 판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고소고발을 통해서 형사적으로 하는 거와 다르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 결과가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의를 받들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가 정말로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그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이제 지금 발의를 지금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다른 예. 판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탄핵 소출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잖아요. 예. 기각이 됐어요.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 비판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59명 참사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예. 이상민 장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비판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민주당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해볼 만한 그러면- 싸움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그러면 거고요. 이정섭 장관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요? 좋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뭐 예. 국무위원이라고 그러면 좋지만 예. 이정섭 그 차장검사요. 차장검사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재판소에다 탄핵 소출하나요?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그 수원지검에서 미제 사건이 15,000건이랍니다. 예.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갔고 2년 사이에 3배가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 인력들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다 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 영장 기각된 이후에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이제 차장 검사를 바꾼 거예요. 그 차장 검사가 이제 이 이정섭 차장 검사로 바뀌면서 예. 밑에 3개의 불을 두면서 검사만 21명이라는 그 인력을 보강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그 정부와 여당
수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죄 없으면 수사받고 심사받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 국민적 눈높이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검사는 예외입니까? 이렇게 본인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그것도 상습적 위장전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 올해 5월 달까지 위장전입을 했어요. 공소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암의 마약 수사 혐의를 갖다가 무마시켰다는 의혹까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민주당에서 대검에다 고발했잖아요. 처리하라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다시 공수처 고발까지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 여당에다 좀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미제 사건 많다고 탄핵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국의 검사를 다 탄핵되게? 이전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차장 검사에게 이 수사 건수가 줄어든 부분을 다 책임을 아니, 지울 본인 수 대표 있는 제가 그 얘기가 방점이 든 것이 아니라 제가 방점이 든 것은 차장 검사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 검사이지만 다양한 많은 의혹들이 범죄 의혹들이 알겠습니다. 있고 고소고발된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양측의 의견이 어떤 건지는 알겠고 물론 이 내용은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으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여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예. 지금 이미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법적 행위까지도 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의 대원칙을 흔들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용자의 최후의 보루인 방어권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보면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한 말씀 반론 듣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노동계 출신이어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바꾼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이.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인 ILO하고 최근에 유엔의 자유권위원회에서조차도 이 법 바꾸라고 권고까지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합법 파업 말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손배소 가압류가 인정되어 있었고요. 그 합법 파업의 범위를 좀 더 높이자라는 것이고 최근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만 원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1m 안에 있는 철제 감옥에 스스로 갇혀갖고 2달 동안 파업했을 때 그게 끝난 다음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을 손배소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례는 뭐냐면 그 470억 때린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가담한 정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의 금액만 청구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470억 모두를 연대 책임으로 때리고 있는 거. 이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 정도를 문제 삼는 거고. 그 좋은 법안이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통과시켰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통과시키지.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초운도 통과시키죠. 당시에 정권 잡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이 논쟁은 계속될 것 같고 참고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는데 기존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을 추가할지도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